살아가다 보면 찬란했던 봄날도 시린 겨울바람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기 평생을 서로만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세월은 많은 것을 흐려놓았지만 가슴 깊이 새겨진 다정함만큼은 남아있습니다. 쑥소담이 전하는 오늘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함께 해주세요. 잃어버린 사랑 지금 시작합니다. 봄볕이 유난히 싱그럽던 날이었다.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갓 돋아난 연두빛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흙내음 섞인 미지근한 바람이 살랑이며 콧등을 간지럽히던 그런 날이었다. 22의 연희는 동네 어귀 미나리밭가에 서서 넓은 함지박을 옆구리에 낀 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아내리며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마치 맑은 실로폰 소리처럼 사방으로 번져나가던 참이었다. 그 풍경은 마치 방금 그린 하얀 도화지 위에 초록색과 노란색, 물감을 듬뿍 묻힌 붓을 살짝 떨어뜨린 것처럼 투명하고 환한 수채화 그 자체였다. 그림 같은 풍경 속으로 찌르르 하는 맑은 쇠소리가 들려온 것은 그때였다. 연희가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흙먼지를 낮게 일으키며 검은색 자전거 한 대가 다가왔다. 자전거 뒤편 짐바지에는 커다란 가죽 가방이 단단하게 묶여 있었고 패기 넘치게 페달을 밟는 청년의 등 뒤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이번에 새로 면사무소에 들어왔다는 젊은 면석이 이영호였다. 영호는 미나리밭 둑길을 지나치려다 커다란 수건을 머리에 쓰고 서 있는 연희를 발견하고는 급하게 자전거 브레이크를 잡았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자전거가 멈추어 섰고 영호는 자전거에서 내려 서둘러 자전거 받침대를 발로 눌러 세웠다. 그의 얼굴은 봄볕을 받아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영호는 괜스레 쑥스러운지 끼고 있던 면장갑을 벗어 쥐며 뒷머리를 극적였다. 저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면사무소에서 일하게 된 이영호라고 합니다. 오늘 마을 조사를 나왔다가 길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아래 감나무집 할머니 댁으로 가려면 이 길로 계속 가면 됩니까? 영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한눈에 보아도 우직하고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연희는 갑작스러운 청년의 질문에 가슴이 쿵쾅거려 함지박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영호의 셔츠 깃은 풀을 먹여 빳빳했고 가슴팍에는 면석이를 증명하는 작은 표식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참 정갈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여 연희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붉어진 얼굴로 손가락을 들어 길을 가리켰다. 네, 이 길 따라 쭉 내려가시면 커다란 정자나무가 나와요. 거기서 오른쪽 골목으로 접어들면 바로 하얀 대문집이 보일 거예요.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참, 날이 많이 따뜻해졌지요? 봄나물이 참 싱싱해 보입니다. 영호는 연희의 함지박 속 가득 담긴 파릇한 나물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미소는 사심없이 맑아서 연희의 마음에 톡 하고 떨어진 물방울처럼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영호는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 가벼운 발걸음으로 페달을 밟아 나갔고 연희는 자전거 뒤에 실린 가죽 가방이 멀어질 때까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봄바람을 타고 영호의 비누 냄새 같은 싱그러운 향기가 연희의 주변을 맴도는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로 영호는 매일같이 자전거를 타고 연희의 동네를 지나다녔다. 면석이라는 직업은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하면서도 마을 사람들의 크고 작은 사정을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귀한 일이었다.
그를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관청에서 온 서류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읽어주고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갈라지면 누구보다 먼저 양수기를 구하러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바로 영호였다. 자전거 뒤에 무거운 서류 가방을 싣고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는 영호의 모습은 온 동네 사람들의 칭찬거리였다. 이 복 많은 동네에 새로 온 영호 씨 덕분에 살맛이 나네. 어쩜 저리 젊은 사람이 성실하고 마음씨가 비단결 같은지 몰라. 동네 어머니들이 빨래터에 모여 영호의 칭찬을 침이 마르도록 할 때마다 연희는 남몰래 방망이질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다.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자부심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가기도 했다. 영호는 마을 일을 제1처럼 여기며 밤낮 없이 뛰어다녔고 그러면서도 연희와 마주칠 때면 언제나 자전거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어느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여름날 저녁이었다. 연희는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만나 빤히 비를 맞으며 달리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찌르르 소리를 내며 익숙한 자전거 한 대가 다가와 연희의 곁에 멈추어 섰다. 영호였다. 비에 젖은 서류 가방을 품에 꼭 안은 채 영호는 자신이 쓰고 있던 커다란 우산을 연희의 머리 위로 씌워주었다. 연희 씨, 비를 다 맞으면 어떡합니까? 감기 걸립니다. 어서 이 우산 쓰세요. 아니에요. 영호 씨도 비를 다 맞으셨잖아요. 가방에 중요한 서류도 있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연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자 영호는 오히려 든든하게 웃으며 가방을 더 품에 안았다. 이 가방은 가죽이 두꺼워서 끄떡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자전거를 타서 몸이 튼튼합니다. 어서 우산 받으세요. 집까지 갈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쓰고 가요. 영호는 자전거 손잡이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우산을 높이 들어 연희 쪽으로 기울였다. 우산 손잡이를 잡은 영호의 커다란 손에는 팻목이 박여 있었고 자전거를 타느라 거칠어진 굳은 살이 돋아 있었다. 하지만 연희에게는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고 따스해 보였다. 두 사람은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좁은 길을 나란히 걸었다. 영호의 어깨 한쪽이 빗물에 까맣게 젖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연희를 향해 우산을 기울이던 그 배려심에 연희는 평생 이 사람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깊은 확신을 가졌다. 영호 역시 나라 일을 하는 면석이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그 성실함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연희가 있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이 아름다운 마을을 잘 가꾸어 나가면 그 안에서 연희가 더 환하게 웃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박한 꿈이 생긴 것이다. 퇴근길 붉게 물든 노을을 등지고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마다 영호는 마음속으로 연희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곤 했다. 영호는 월급을 타면 가장 먼저 시장에 들러 연희가 좋아하는 예쁜 머리핀을 골랐고 연희는 수줍은 마음을 담아 영호가 출근길 자전거 위에서 마실 시원한 보리차를 정성껏 끓여 가방에 넣어주곤 했다. 서로를 향한 존중과 깊은 신뢰는 그렇게 매일매일 자라나 마침내 두 사람은 온 동네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100년 가약을 맺기로 약속했다. 결혼식을 앞둔 가을날 영호는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을 배경으로 연희를 자전거 뒷자리에 태웠다. 덜컹거리는 시골길이었지만 연희는 영호의 단단한 허리를 꼭 껴안았고 영호는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외쳤다. 연희야, 내 평생 너를 내 자전거 뒤에 태우고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만 데려다 줄게.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너 하나만 아끼고 사랑해.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눈빛과 함께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인생의 동반자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온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축복 속에서 마주보며 맞절을 올리던 날, 연희와 영호는 비로소 한 울타리 안에서 평생을 함께할 부부가 되었다. 두 사람이 첫 살림을 시작한 곳은 시장 골목 귀퉁이에 자리 잡은 아주 작은 셋방이었다. 화려한 가구 하나 없고 방 한 칸에 작은 부엌이 전부인 소박한 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느 궁궐보다 아늑하고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연희는 이삿짐을 풀자마자 가장 먼저 시장에서 새하얀 광목천을 끊어왔다. 서툰 솜씨였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손바닥만 한 창문에 걸어둘 커튼을 직접 바느질했다. 노을이 질 무렵 마침내 완성된 하얀 광목 커튼을 창가에 매달자 바람이 불 때마다 커튼이 부드러운 수채화처럼 흔들리며 방 안가득 따스한 기운을 불어넣었다. 부엌 아궁이에서 보글보글 찌개가 끓고 방 안가득 채워지는 노란 호롱불빛은 두 사람의 시작을 축복하듯 아늑하기만 했다. 영호는 퇴근하고 돌아와 문을 열 때마다 그 하얀 커튼 뒤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연희의 실루엣을 보며 하루의 피로를 눈 녹듯 씻어내곤 했다. 영호는 문을 열자마자 영락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연희의 야윈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연희야, 남들처럼 좋은 집에서 시작하게 해주지 못해서 늘 마음이 무겁다. 이 좁은 방에서 살림하느라 고생이 많지? 그러면 연희는 오히려 영호의 옷자락을 매만지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비바람 막아줄 지붕이 있고 내 곁에 일이 든든한 영호 씨가 계시는데 저는 더 바랄 게 없어요. 도리어 온 동네 사정 돌보느라 자전거 페달 밟으며 고생하는 당신 어깨를 보면 제 마음이 더 아려요. 연희의 그 말 한마디는 영호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힘이 되었다. 영호는 아내가 정성껏 꾸며놓은 그 소박한 방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연희는 나라 일을 하며 주민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면석이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웠다. 두 사람은 서로가 흘리는 땀방울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존중의 끈을 절대 놓지 않았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연희의 하루는 남편을 향한 다정한 마음으로 채워졌다. 연희는 낮 동안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짓고 나면 붉게 남은 아궁이 속 숯불을 조심스레 꺼내어 숯다리미에 나누어 담았다. 해가 잘 드는 낮 시간 마루 끝에 앉아 영호가 다음날 출근할 때 입을 셔츠를 정성껏 다려나가는 일은 연희에게 가장 소중한 일과였다. 남편 영호가 면사무소에 출근해서 다른 이들을 만날 때 어디 한 곳 구겨진 구석 없이 당당하고 깔끔해 보이기를 바라는 아내의 정성이었다. 그리고 영호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연희는 나지막한 호롱불을 켜두고 낮에 다려둔 옷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혹시나 단추가 헐거워지지는 않았는지 바느질줄이 터진 곳은 없는지 살피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실을 꿰어 매만졌다. 영호는 아침마다 연희가 머리맡에 정성껏 개어놓은 구김 하나 없이 정갈하고 깨끗한 셔츠를 입고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면사무소 동료들이 영호 씨는 결혼하더니 얼굴만 환해진 게 아니라 옷맵시가 아주 정갈해졌네 하고 부러워할 때면 영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다. 제 아내가 눈썰미와 솜씨가 아주 좋습니다. 낮에는 귀한 숯불을 모아 옷을 반듯하게 다려주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옷가지들을 이리 마음 써서 챙겨주니 제가 어찌 게으름을 피우며 일을 하겠습니까? 영호는 아내의 자랑스러운 마음에 보답하기라도 하듯 자전거 뒷자리에 서류 가방을 싣고 더욱더 열심히 마을 구석구석을 달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섰고 다정한 목소리로 어려운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영호에게 면석이라는 직업은 단순히 밥벌이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는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남편이 되기 위한 삶의 증거였다. 그 뒤로 세월은 부지런히 흘러 두 사람을 꼭 닮은 자식들이 태어나고 자랐으며 마침내 각자의 길을 찾아 품을 떠났다. 자식들을 키워내는 모진 풍파 속에서도 연희는 남편의 직업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숭고한 노동으로 인정해 주었다. 영호는 아내가 챙겨준 반듯한 옷을 입고 온 동네의 살림을 책임지는 훌륭한 면석이로 평생을 살았고, 연희는 그런 남편의 든든한 그늘 아래에서 가정을 단단하게 꿰매어 나가는 최고의 아내로 늙어갔다. 두 사람의 머리에는 어느새 하얗게 눈이 내려앉았다. 평생을 서로만 바라보며 수많은 폭풍우를 다정함으로 건너온 노부부. 그들의 젊은 날은 비록 가난하고 고됐을지라도 하얀 광목 커튼 사이로 스며던 햇살처럼 언제나 맑고 투명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평생을 약속했던 그 밤의 다짐처럼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손을 꼭 쥔 채 아름다운 황혼을 마주하고 있었다. 세월은 참으로 소리도 없이 흘러갔다. 자전거 뒤편에 가죽 가방을 싣고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을 힘차게 달리던 젊은 면석이, 영호의 검던 머리에는 어느새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았고, 낮 동안 부엌 아궁이 숯불을 모아 남편의 셔츠를 다리던 연희의 고운 눈가에는 깊은 주름골이 져 있었다. 두 사람이 젊은 날을 다정하게 버텨내는 동안 시골 마을에도 마침내 전봇대가 들어서고 방마다 환한 전깃불이 켜지는 세상이 찾아왔다. 평생을 서로만 바라보며 새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 품에서 내보낸 노부부의 집은 이제 다시 처음 살림을 시작했던 그 시절처럼 고요하고 호젓해졌다. 면사무소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정년퇴직을 한 영호는 더 이상 자전거를 타고 멀리 나가지 않았다. 대신 아침에 눈을 뜨면 마당 구석구석을 쓸고 연희가 정성껏 가꾸는 장독대를 행주로 깨끗하게 닦아놓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조금씩 둔해지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지만 영호는 여전히 연희가 챙겨주는 깔끔한 옷을 입고 다정하게 웃어주는 든든한 남편이었다. 연희 역시 눈이 침침해져 예전처럼 바느질을 하지는 못해도 영호의 옷자락에 작은 실밥 하나만 보여도 얼른 돋보기 안경을 찾아 쓰고 다정하게 쪽가위를 들이대던 그런 아내였다. 두 사람의 노년은 그렇게 잘 익은 감처럼 달콤하고 평온하게 흘러가는 듯 했다. 하지만 평화롭던 노부부의 일상에 정체모를 시린 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은 어느 유난히 이른 가을날부터였다. 그날 아침 연희는 영호가 평생 가장 좋아하던 시원한 물을 넣은 맑은 소고기국을 끓여 밥상을 차렸다. 뽀얗게 김이 피어오르는 국그릇을 정성스레 내려놓으며 연희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영호를 불렀다. 여보, 어서 와서 따뜻할 때 식사하세요. 오늘 국이 아주 맛있게 잘 끓었어요. 안방에서 나온 영호는 밥상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수저를 들었다. 그런데 국물을 한 숟가락 입에 넣은 영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연희가 차려준 음식이라면 맛이 있든 없든 늘 우리 연희 솜씨가 최고다 하며 그릇을 싹싹 비우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영호는 숟가락을 밥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야? 국이 왜 이리 짜고. 맛이 없어. 당신 요즘 나한테 불만이 있어서 일부러 음식을 이렇게 대충 하는 거야? 연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영호의 입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거칠고 날카로운 말투였다. 깜짝 놀란 연희가 얼른 국물을 떠먹어 보았지만 간은 평소와 다름없이 심심하고 구수했다. 여보, 짜다니요? 평소하고 똑같이 끓였는데 이상하네요. 입맛이 좀 없으셔서 그런가 봐요.
조금만 더 드셔보세요. 연희가 달래듯 말하며 숟가락을 다시 쥐어주려 하자 영호는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며 밥상을 저만치 밀쳐버렸다. 그 바람에 국그릇이 흔들리며 맑은 국물이 상틀 위로 서글프게 흘러내렸다. 내가 맛이 없다면 없는 거지 왜 자꾸 핑계를 대고 나를 속이려 들어. 당신이 이제 나이 먹었다고 내 말을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나 아직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영호는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닫힌 문을 바라보는 연희의 가슴에 쿵 하고 커다란 돌덩이가 떨어지는 것 같았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 영호가 이토록 거칠게 행동한 적은 없었기에 연희는 손끝이 부르르 떨려왔다. 흘러내린 국물을 행주로 닦아내며 연희는 남몰래 눈물을 훔쳤다. 내가 정말 음식을 잘못했나 아니면 영감 몸이 어디 아픈 건가. 서운함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지만 영호의 이 알 수 없는 변화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낮 시간에는 마당 한 구석에 놓아둔 빗자루를 찾지 못하겠다며 대뜸 연희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내 빗자루 어디로 치웠어? 당신이 맨날 내 물건을 마음대로 숨겨놓고 모른 척하니까. 내가 일을 못하잖아. 왜 자꾸 나를 바보로 만들어? 여보, 제가 그걸 왜 치워요? 아까 당신이 장독대 쓸고 저기 창고 옆에 세워두시는 거 제가 똑똑히 봤는걸요. 연희가 차분하게 설명하며 창고 옆을 가리키자 영호는 그곳에 멀쩡히 서 있는 빗자루를 보고도 미안해하기는커녕 더욱 불그락푸르락 화를 냈다. 당신이 방금 저기다 가져다 놓은 거잖아. 내가 눈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디서 자꾸 거짓말을 해. 영호의 눈빛은 예전에 그 다정하고 선량하던 면석이 청년의 눈빛이 아니었다. 무언가에 잔뜩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고 아내인 연희를 향해 서슬퍼런 경계심을 품고 있었다. 평생을 세상에서 가장 서로를 존중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살아온 부부였기에 이유도 없이 들이닥치는 영호의 원망과 불신은 연희의 마음에 깊고 푸른 멍을 남겼다. 방금 묻고 돌아선 일을 기억하지 못해 왜 나한테 밥을 안 주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자식들이 안부 전화를 걸어오면 내 어머니가 나를 구박해서 살 수가 없다며 엉뚱한 하소연을 늘어놓아 연희를 황당하고 억울하게 만들었다. 자식들은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드셔서 그러시는 거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하루 종일 그 칼날 같은 말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연희의 심리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어졌다. 밤이 되면 거실은 냉랭하고 서늘한 기류만 감돌았다. 예전 같으면 잠들기 전 서로의 거친 손을 잡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며 다정한 인사를 나누었을 텐데 이제 영호는 연희에게 등을 돌린 채 굳은 표정으로 누워있기 일쑤였다. 연희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거실 한편에 홀로 앉아 손때 묻은 반짓고리를 앞에 두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찢어진 옷을 꿰매듯 서방님의 저 뒤틀린 마음도 다정하게 꿰매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보, 당신 대체 왜 이리 변하신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리 모질게 구세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답을 알 수 없는 비극 앞에서 연희는 평생을 일구어온 삶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극도의 외로움을 느꼈다. 거실 벽에 걸린 커다란 전자시계의 숫자가 붉은 빛을 내며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진작에 불을 끄고 안방 침대에 누워 단잠에 빠졌을 시간이었지만 노부부의 집 거실은 서늘한 침묵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늦은 밤 축구 경기 중계가 소리 없이 흘러가며 파랗고 붉은 불빛을 거실 벽면에 어지럽게 흩뿌리고 있었다.
연희는 거실 소파 한 구석에 덩그러니 앉아 홈쇼핑을 보다 사둔 낡은 안마기, 손잡이를 쥔 채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바닥은 보일러가 돌아가 미지근한 온기가 올라왔지만 연희의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시린 한기는 도무지 가실 줄을 몰랐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시간은 평화로움 그 자체였다. 영호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연희의 어깨를 지그시 주물러주며 오늘 조간신문에서 읽은 동네 소식이나 새로 생긴 마트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곤 했다. 평생을 공직에서 바르게 살아온 사람답게 정돈된 어조로 나누던 그 밤의 대화들은 연희에게 하루를 마감하는 가장 아늑한 쉼터였다. 하지만 지금 안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너머에서는 영호의 불규칙하고 거친 숨소리만 간간히 새어나왔다. 영호의 기억은 이제 매일같이 썰물처럼 밀려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하며 노부부의 일상을 사정없이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불과 서너 시간 전의 일이었다. 저녁을 먹고 거실 가구 위를 닦던 영호가 갑자기 안방에서 쓰던 낡은 가죽 지갑을 들고 나와 거실 탁자를 쾅 소리가 나게 내리쳤다. 내 지갑에 넣어둔 현금 어디로 갔어? 당신이 낮에 내 가방 만지는 거 내가 다 봤어. 왜 자꾸 내 돈에 손을 대는 거야? 영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빛은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남의 돈은커녕 길가에 떨어진 동전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던 청렴한 남편이 이제는 가장 가까운 아내를 도둑으로 몰아가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연희는 가슴이 저려와 영호의 늘어진 티셔츠 자락을 붙잡으며 애써 차분하게 말했다. 여보, 제가 당신 돈을 왜 가져가요? 요즘 우리 다 카드로 쓰고 현금은 쓰지도 않잖아요. 낮에 병원 다녀오시면서 약국에서 약 사 먹고 남은 돈 지갑 안쪽 지퍼에 넣어두신 거 아니에요? 다시 잘 찾아봐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왜 자꾸 나를 속이려 들어? 당신 요새 애들한테 돈 빼돌리는 거지. 내가 모를 줄 알고. 영호는 연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 손길에 밀려 연희는 거실 소파 모서리에 엉덩이를 찌우며 주저앉았다. 몸의 아픔보다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은 영호의 그 잔인한 의심이었다. 평생을 서로의 일과 삶을 세상에서 가장 존중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살아온 세월이 있었다. 영호는 연희를 늘 내 삶의 구원자라 불렀고 연희는 영호를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서방님이라 믿으며 살았다. 그런데 그 단단하던 신뢰의 모래성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남편의 심술과 부서진 기억 조각들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영호는 혼자 씩씩거리며 지갑을 품에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홀로 거실에 남겨진 연희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억울함과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목을 메웠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기가 막힌 사정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스마트폰 연락처에 떠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보며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이미 장성하여 각자의 직장 생활과 가정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아이들에게 늙은 부모의 이 추악하고 서글픈 갈등을 짐으로 얹어주고 싶지 않은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결국 연희는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한 채 거실의 차가운 공기를 온전히 혼자 감당해 내야 했다. 부부의 대화는 이제 완전히 길을 잃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날씨가 참 막내하고 연희가 인사를 건네면 영호는 맑으면 어쩌라는 거냐, 나를 어디 내다 버리기라도 하려고 그러냐며 삐딱하게 받아치기 일쑤였다. 영호 역시 제 안에서 일어나는 혼란스러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하려던 말이 무엇인지 생각이 나지 않아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을 때면 스스로가 너무나 초라하고
무서워져 도리어 연희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것이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자꾸 깜빡하지? 안방 거울 앞에 서서 제 하얗게 센 머리를 바라보며 영호는 주먹으로 제 가슴을 쾅쾅 내리쳤다. 평생 주민들의 사정을 자전거 타고 다니며 다 기억해주던 영리하고 든든하던 이영호는 어디로 가고 눈앞에 아내조차 믿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못난 노인만 남았다는 사실이 영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어갈 무렵 안방 문이 슬그머니 열리더니 영호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영호는 거실 불빛 아래 앉아있는 연희를 보더니 조금 전에 날카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이처럼 순한 눈을 하고는 주춤주춤 다가왔다. 연희야, 안 자고 왜 여기 앉아있어? 불 끄고 들어와 자야지, 추운데. 영호의 목소리에는 방금 전에 살기 어린 의심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도리어 혼자 거실에 앉아있는 아내가 안쓰러워 어깨를 움츠리는 예전의 그 다정한 서방님의 모습이었다. 연희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차라리 계속 못되게 굴면 미워하기라도 할 텐데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정하게 다가오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어 이 삶을 버텨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연희는 차마 영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나직하게 답했다. 잠이 잘 안 와서요. 당신 어서 들어가서 더 자요. 영호는 연희의 곁에 슬그머니 앉아 거칠고 마른 손으로 연희의 차가워진 손을 가만히 쥐었다. 그 손의 온기는 젊은 날 자전거를 태워주던 그 시절의 온기와 똑같아서 연희는 참았던 눈물을 들이켰다.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던 남편이 동시에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연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다. 평온해 보이는 아파트의 환한 전깃불 아래에서 두 노부부는 서로를 잡은 손을 차마 놓지도 못한 채 깊어가는 새벽의 외로움 속으로 소리 없이 침몰해가고 있었다. 거실 벽면에 붙은 보일러 조절기 화면이 깜빡이며 바닥을 데우는 소리가 나직하게 울렸다. 창밖으로는 앙상해진 가로수가지 위로 시린 겨울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집안은 숨이 막힐 만큼 온기가 가득했다. 연희는 식탁 위에 가득 차려진 아침상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정갈하게 구워낸 생선 한 토막과 맑은 콩나물국, 그리고 식탁 한편에 덩그러니 놓인 하얗고 투명한 약봉지. 세 개가 오늘날 노부부의 일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며칠 전 자식들의 성화에 못 이겨 종합병원 신경과를 찾았던 날의 기억이 연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는 모니터 속 영호의 뇌 사진을 가리키며 담담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서글픈 진단을 내렸다. 치매라는 두 글자가 의사의 입을 통해 거실로 떨어졌을 때 연희는 세상이 통째로 멈춰 서는 듯한 아득함을 느꼈다. 반면 영호는 진료실을 나오며 병원 로비의 환한 조명 아래에서 허허롭게 웃기만 했다. 자신이 왜 그곳에 서 있는지, 의사가 제 머릿속을 두고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이미 기억의 저편으로 흘려보낸 사람처럼 순진한 표정이었다. 여보, 식사하시고 이 약 챙겨 드셔야 해요. 그래야 머리 아픈 게 가라앉는데요.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으며 영호의 밥그릇 앞으로 약봉지를 밀어놓았다. 달력 칸칸이 붉은 볼펜으로 아침 약, 저녁 약이라 빽빽하게 적어둔 글씨들이 연희의 시선을 어지럽혔다. 영호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삼키더니 식탁 위의 약봉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다시금 미세한 경계심과 두려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이게 무슨 약인데 나한테 자꾸 먹으라는 거야? 나 몸 멀쩡해. 당신이 나를 아주 환자 취급하면서 주저앉히려고 작정을 했구먼.
영호의 목소리가 다시 팽팽하게 날을 세웠다. 평생을 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의 호적을 정리하고 관인 도장을 찍으며 마을의 가장 크고 작은 질서를 바로잡던 영호였다. 자신의 정신과 기억이 흐려지고 있다는 그 엄연한 현실을 영호의 자존심은 차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영호는 약봉지를 손으로 툭 쳐서 식탁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다. 연희는 가만히 허리를 굽혀 주방 바닥에 떨어진 약봉지를 주워 올렸다. 억울함이나 분노는 이미 가슴 밑바닥에서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그저 평생을 세상 누구보다 올바르고 당당하게 살고자 했던 남편이 제 안에서 부서져가는 기억을 감추기 위해 저토록 처절하게 버둥거리고 있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안쓰러울 뿐이었다. 당신 환자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어서 영양제 먹는 셈 치고 드세요. 그래야 저랑 오래오래 이 따뜻한 집에서 살지요. 연희가 찬물을 떠다주며 나긋나긋하게 달래자 영호는 그제야 못 이긴 척 약을 입에 털어넣고 물을 마셨다. 약을 삼키는 영호의 목에 돋아난 거친 힘줄과 주름진 목덜미가 거실 조명 아래 도드라져 보였다. 오후가 되자 거실 안에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연속극 소리만 웅웅거렸다. 영호는 소파에 깊숙이 묻어앉아 리모컨을 쥔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고 연희는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그 모습을 가만히 훔쳐보았다. 한 시절 나라의 부름을 받고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사람들의 신망을 한몸에 받던 성실한 면석이 청년은 이제 없었다. 그저 약 기운에 취해 눈꺼풀을 무겁게 깜빡이는 외로운 노인만 커다란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자식들이 보낸 안부 스마트폰 메시지가 연희의 손바닥 위에서 진동했다. 어머니, 아버지는 약 잘 드시고 계세요? 날 추운데 두 분 다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고 집에만 계셔요. 연희는 액정 화면 위에 뜬 자식들의 다정한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답장을 뭐라고 적어야 할지 몰라 손가락만 얹고 있다가 결국 응, 걱정 마라. 우리 잘 지낸다라는 짧은 거짓말을 남겼다. 이 거대하고 따뜻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노부부는 섬처럼 갇힌 채 매일 밤 찾아오는 기억의 썰물을 외롭게 견뎌내고 있었다. 밤이 깊어 주방 불을 끄고 거실 조명을 어둡게 낮추었을 때 영호가 안방 침대에서 슬그머니 일어나 거실로 걸어 나왔다. 그는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이 겨울밤을 수놓고 있었지만 영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흐려져 있었다. 연희야. 영호가 나직하게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연희가 서둘러 다가가 영호의 늘어진 티셔츠 자락을 잡자 영호는 어린아이처럼 겁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해야 하는데 면사무소 가는 길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나 오 사람들이 나를 기다릴 텐데 서류 가방을 어디다 두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영호의 눈가에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뒤틀린 심술도 아내를 향한 날카로운 의심도 모두 사라진 채 오직 제 삶의 가장 찬란하고 자랑스러웠던 면석이 시절의 기억만은 붙잡고 싶어 울부짖는 노인의 절규였다. 연희는 가슴이 미어터지는 것 같아 영호의 야윈 허리를 꼭 끌어안았다. 평생을 서로의 직업을 존중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부부였다. 비록 남편의 머릿속에서 그 소중한 길들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을지라도 연희는 결코 그 손을 놓지 않겠노라 다짐했다. 여보, 괜찮아요. 오늘 면사무소 쉬는 날이에요. 자전거도 잘 서 있으니까 오늘은 저랑 이 따뜻한 방에서 그냥 푹 쉬셔요. 연희는 영호의 눈물을 닦아주며 어스름한 거실. 불빛 아래에서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다정한 위로로 감싸 안았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지만 노부부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깊어가는 겨울밤의 서글픈 풍경을 묵묵히 버텨내고 있었다. 봄볕이 유난히 싱그럽던 어느 날 아파트 베란다. 창문 틈새로 흙내음 섞인 미지근한 바람이 한 자락 스며들어와 연희의 콧등을 간지럽혔다. 거실 소파에 무기력하게 앉아 창밖의 복잡한 도시. 풍경을 내다보던 영호가 문득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최근 몇 달간 보았던 것 중 가장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영호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을 한참 동안 뒤적이더니 빛바랜 갈색 가죽 가방 하나를 꺼내 들었다. 30년도 더 전에 면사무소를 그만둘 때 가지고 나왔던 손때가 묻어 모서리가 반질반질해진 서류 가방이었다. 영호는 주방에서 컵을 닦던 연희를 향해 아주 다정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연희야, 나 오늘 마을 조사를 나가야 하네. 저 아래 감나무집 할머니 댁에 전해줄 관청 서류가 가방에 가득해. 얼른 자전거를 타야겠어. 연희는 손을 멈추고 돌아섰다. 영호의 얼굴은 봄볕을 기다리는 청년처럼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다. 영호의 기억은 지금 이 거대하고 낯선 도시의 아파트가 아니라 평생을 면서기로 봉사했던 저 멀리 고향 시골 마을의 둑길로 달려가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진 부모를 걱정해 자식들이 시골집을 정리하고 이 현대적인 아파트로 모셔왔지만 영호의 영혼은 여전히 자신이 가장 당당하고 떳떳했던 그 삶의 현장을 굳건히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연희는 남편에게 다가갔다. 가슴 한편이 아려왔지만 연희는 서글픈 기색 대신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럼요, 영호 씨. 동네 어르신들이 오매불망 기다리실 텐데 서둘러 다녀오셔야지요. 오늘 날이 참 따뜻해서 일하시기 좋겠어요. 영호는 아내의 말에 소년처럼 활짝 웃었다. 그 사심 없는 미소는 22의 연희가 미나리밭가에서 처음 마주했던 그 맑은 눈빛 그대로였다. 영호는 갈색 가방을 품에 꼭 안고 아파트 거실을 천천히 맴돌았다. 비록 지금 밟고 있는 바닥은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이 아니었고 진짜 자전거는 탈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 영호의 마음만큼은 이미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황금빛 들판을 가르고 있었다. 연희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동네를 잘 가꾸어 놓을 테니 걱정 마라. 퇴근길에 내가 좋아하는 예쁜 머리핀 하나 골라올 테니 집 잘 지키고 있어. 영호는 소파 자리에 바르게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얹고는 마치 자전거 핸들을 잡은 것처럼 두 손을 허공에 뻗어 쥐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게 찌르르 찌르르 하며 입으로 자전거 벨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거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영호의 마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연희는 영호의 곁으로 다가가 그 야윈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젊은 날 갑작스러운 소나기 속에서 연희에게 우산을 기울여 주느라 한쪽 어깨가 까맣게 젖어 들어가던 그 든든한 서방님이 이제는 연희의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비록 남편의 머릿속 지도는 조금씩 흐려지고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연희는 그것이 부끄럽거나 슬프지만은 않았다. 평생을 세상에서 가장 서로를 존중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살아온 세월이 있었기에 연희는 영호의 그 든든한 등판이 되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제는 자신이 영호의 뒤편을 든든하게 지켜줄 차례였다. 여보, 참 잘하셨어요. 평생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셨으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당신을 다 기억할 거예요.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멋진 면석이었고 내게는 최고의 남편이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행복한 환상 속에서 영호는 연희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었는지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이 거대한 아파트 안에서 두 노부부가 일궈온 인생은 비록 기억에 얼룩이 지고 세월의 색이 바랬을지라도 그 어떤 그림보다 깊고 절절한 사랑의 풍경화로 완성되어 있었다. 영호의 머릿속 지도는 흐려질지언정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가졌던 깊은 존중과 신뢰의 지도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법이었다. 연희는 영호의 손을 꼭 쥐며 창밖으로 찾아드는 따스한 봄볕을 향해 함께 미소를 지었다. 모진 겨울을 버텨낸 노부부의 거실 위로 마침내 그들의 삶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진짜 봄날의 햇살이 소리 없이 가득 차올랐다. 도시의 아파트 단지는 계절의 변화를 흙이 아닌 콘크리트의 온도로 먼저 알렸다. 베란다 유리창에 서린 하얀 성에가 녹아 눈물처럼 흘러내리는 늦겨울, 노부부의 거실은 정막을 넘어 기묘한 침묵에 쌓여 있었다. 주방 식탁 위에는 며칠 전 큰아들이 다녀가며 두고 간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도심 외곽에 자리 잡은 어느 전문 요양원의 입소 안내서였다. 현실은 냉정했다. 치매라는 질병은 종합병원의 알약 몇 알이나 주사로 다스릴 수 있는 가벼운 상처가 아니었다. 봄날의 잔상처럼 잠깐씩 찾아오던 영호의 맑은 정신은 시간이 흐를수록 눈에 띄게 짧아졌고 밤낮이 뒤바뀐 채 소리를 지르거나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고 경계하는 날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른을 훌쩍 넘긴 연희의 육체는 이미 한계를 만난 지 오래였다. 무릎 관절은 시큰거렸고 밤마다 영호가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잠을 설친 탓에 눈가는 늘 행하게 꺼져 있었다.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한 가정을 지탱하는 일상적인 살림에 남편의 병수발까지 더해지자 연희의 몸은 마치 물에 젖은 솜니불처럼 무겁고 가라앉았다. 사랑과 존중만으로 이 거대한 질병의 무게를 온전히 버텨내기란 늙어가는 인간의 몸으로는 애초에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자식들의 삶 역시 저마다의 궤도에서 삐걱거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삼형제가 모두 똑같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지만 유독 정이 많고 착했던 큰아들 내 가정에 들이닥친 풍파가 매서웠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해 작은 공장. 문을 닫게 된 큰아들은 수억 원의 빚더미를 아는 채 매일같이 법원을 드나들고 있었다. 제 자식의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늙고 병든 부모는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들이 자식의 짐이 되고 있다는 서글픈 자책감만이 아파트 거실의 환한 불빛 아래서 유령처럼 떠돌았다. 큰아들이 무거운 걸음으로 부모의 집을 찾았던 것은 어느 비오던 늦은 오후였다. 까맣게 타들어간 얼굴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던 큰아들은 연희의 마른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아버지를 더는 여기 모실 수가 없겠어요. 어머니 골병 드시는 것도 더는 못 보겠고 요즘 요양원들은 시설도 좋고 전문 간호사들이 돌봐주니까 그게 아버지에게도 더 나을 거라고 해요. 비용은 어떻게든 형제들이 나누어 맞추겠습니다. 자식의 눈물 섞인 고백을 들으며 연희는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가만히 쓸어내렸다. 마음 같아서는 이 아파트에서 남편의 마지막 숨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매일 밤 낯선 청년으로 변해 자신을 원망하는 남편을 받아내기에 자신의 육체는 이미 모래성처럼 바스러지고 있었다.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서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현실을 연희는 묵묵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평생을 서로의 직업을 존중하며 떳떳하게 살아온 부부였다. 면사무소의 자랑스러운 면석이었던 남편을 이런 시설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도려내듯 아팠지만 연희는 도리어 큰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얘야, 고개 들어라.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이 들면 병원에도 가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 도움도 받는 게 당연한 세상 아니냐.
내 아버지가 가장 당당했던 면석이 시절에도 늘 말씀하셨다. 법과 제도가 있는 것은 백성들이 힘들 때 기댈 언덕이 되어주기 위함이라고. 그러니 미안해하지 말아라. 이삿짐을 꾸리듯 영호의 낡은 옷가지 몇 벌과 평생 들고 다니던 갈색 가죽 가방을 챙기는 날 영호는 신기할 정도로 순한 양이 되어 있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영호는 그저 아내가 챙겨주는 정갈한 점퍼를 입고 자식들이 안내하는 검은 자동차 뒷좌석에 묵묵히 올라탔다. 자동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갈 때 영호는 창밖에 펼쳐진 거대하고 삭막한 빌딩 숲을 향해 가만히 손을 흔들었다. 마치 오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늙은 공직자의 마지막 인사 같았다. 남편을 요양원에 들여보내고 다시 돌아온 아파트는 지독할 정도로 넓고 고요했다. 연희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주방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약봉지가 굴러다니고 찌개 냄새와 영호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아무런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홀로 남겨진 외로움과 살림의 고단함에서 벗어난 해방감이 묘하게 뒤섞여 연희의 눈시울을 적셨다. 한 달에 2번 연희는 자식들이 보내주는 차를 타고 도심 외곽의 요양원을 찾았다. 하얀 복도를 지나 아늑하게 꾸며진 면회실에 앉아 있으면 깔끔한 원내복을 입은 영호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영호의 눈빛은 이제 예전처럼 날카롭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흐려지지도 않은 채 그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다.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며 규칙적인 생활을 한 덕분인지 얼굴색은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다. 영호 씨, 저 왔어요. 연희가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영호의 굳은 살 박인 손을 꼭 쥐었다. 영호는 눈을 깜빡이며 눈앞의 늙은 여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연희라는 이름 석자와 아내라는 명확한 관계는 이미 지워졌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영호는 연희의 다정한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도리어 그 따뜻한 온기를 음미하듯 가만히 손가락을 쥐어왔다. 이름은 잊었을지언정 평생 자신의 옷을 정갈하게 매만져주고 곁을 지켜주었던 그 고마운 존재에 대한 영혼의 신뢰만큼은 질병조차 지우지 못한 각인으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영호는 연희를 향해 특유의 선량한 미소를 지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참 고마운 분이 오셨네. 날이 많이 찬데 조심히 가셔요. 그 한마디에 연희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비록 자신을 아내로 기억하지는 못해도 평생 쌓아 올린 존중과 다정함의 바탕은 이 차가운 요양원. 침상 위에서도 여전히 투명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부부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삶의 수채화는 화려한 해피엔딩으로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때로는 서글픈 현실의 굴곡을 따라 각자의 자리로 흘러가고 있었다. 영호는 영호의 자리에서 품격을 지키며 늙어갔고 연희는 연희의 자리에서 남편이 남겨준 평생의 사랑을 등불 삼아 남은 홀로 사리의 고단함을 꿋꿋하게 버텨내고 있었다. 면회실 창문 너머로 붉은 황혼이 길게 들이우며 두 노부부의 잡은 손을 따스하게 비추었다. 서로를 향한 존중이 지도의 길잡이가 되어준 덕분에 그들의 삶은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결코 외롭지 않은 황혼의 눈부신 풍경화를 완성해 가고 있었다.